우리는 종종 중국을 경제대국으로 떠올립니다. 초고층 빌딩이 버섯처럼 솟아오르고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달러 100만 장자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놀랍게도 이 나라에서는 매주 새로운 100만 장자가 2명씩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 아닙니까? 하지만 만약 제가 말씀드리기를 바로 그 중국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소득 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고 한다면 놀라지 않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성장의 아이콘이며 엄청난 속도로 경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외면하는 복잡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그 베일을 걷어보고 싶으십니까? 지금부터 함께 그 빛나는 성장률 너머에 숨겨진 덜 알려진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때로는 인상적인 숫자들이 더 날카로운 현실을 감추는 페인트칠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1978년으로 시간을 되돌려 봅시다. 당시 중국은 여전히 극심한 빈곤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약 8억 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고, 삶은 말 그대로 생존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용처럼 이 나라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대적인 개혁 정책과 끊임없는 국가적 노력을 통해 중국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당시에도 약 8,200만 명이 빈곤 상태에 있었지만 2019년에는 그 숫자가 600만 명으로 크게 줄었고 2020년에는 극빈 상태를 완전히 퇴치했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는 이 놀라운 성과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공 뒤에는 감춰진 그늘이 있기 마련입니다. 경제는 눈부시게 발전했고 도시 풍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풍경 속에서 과연 빈곤은 정말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극빈 상태는 분명히 줄어들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생활비와 물가는 점점 더 부담스럽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면 초부유층은 상상을 초월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빈곤과의 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대도시에서는 치솟는 물가 때문에 저소득층의 삶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계층이 동등하게 성장의 열매를 나눠 가진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중국은 수억 명을 빈곤에서 구해낸 대단한 업적을 이뤘습니다. 그것은 전례 없는 역사적 성과입니다. 하지만 흔히 말하듯 반짝인다고 해서 모두 금은 아니다 라는 말처럼 중국의 빈곤 퇴치는 마치 초고속 열차처럼 질주했지만 그 속도에 맞추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플랫폼에 남겨졌습니다. 우리는 베이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들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현대화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러나 많은 농촌 지역들은 여전히 낙후되고 고립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빈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단지 그 모습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극심한 빈곤에 대한 절대적인 수치만 보고 국민의 생활 수준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개념은 상대적 빈곤입니다. 이는 한 개인의 소득이 국가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 개념은 완전히 다른 현실을 보여줍니다. 공식적인 기준에 따라 극빈층에서는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중국 국민들은 여전히 너무 낮은 소득으로 살아가며 존엄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경제 기적에서 뒤처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농촌에 사는 사람들, 생활하기에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 다양한 장벽에 부딪힌 소수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이 목록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한 진실은 언제나 공개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3월, 중국 인터넷관리국은 고통을 드러내거나 사회 분열을 부추기고 정부의 완벽한 이미지를 훼손하는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노인들, 장애인의 고단한 삶을 보여주는 영상이나 글들은 철저하게 검열당한다는 뜻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들은 의도적으로 감춰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 할머니가 한 달에 고작 15위안으로 살아가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빠르게 온라인에서 퍼졌지만 곧 삭제되었습니다. 빈곤과 불평등을 언급하는 단순한 게시글조차도 엄격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부는 세계의 자신들의 국가가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훼손하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사례는 청두의 78세 과부 이야기입니다. 거리 인터뷰 중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쌀밖에 살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하게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기를 먹은 지 너무 오래되어 그 맛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기자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할머니를 근처 식료품점으로 데려가 쌀, 달걀, 돼지고기, 밀가루 같은 기본식품을 구매했습니다. 총 금액은 약 127위안이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그는 기어코 돈을 지불했고 할머니의 처지에 크게 충격을 받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할머니와 작별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 역시 다른 많은 빈곤 관련 이야기들처럼 곧바로 검열되었습니다. 주요 플랫폼에서 삭제되었고 기자의 계정도 정지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회적 약자의 고통스러운 현실은 감춰졌고 정부가 세계에 보여주고자 하는 번영하는 중국의 이미지가 우선되었습니다. 중국은 극빈층 퇴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했지만 불평등과의 싸움은 여전히 길고 험난한 여정입니다. 중국의 사회적 불평등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나 표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에 깊이 뿌리내린 현실입니다. 중국은 전례 없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성장의 성과는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경제 정책은 도시 지역과 상류층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빈부격차는 점점 더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 의료, 고용, 소득 등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격차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대도시에 사는 상류층은 선진국 수준의 삶을 누리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 특히 외딴 농촌 지역에 사는 이들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중국은 확실히 성장했고 더 부유해졌지만 그 번영의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치 커지는 케이크에서 일부만 큰 조각을 가져가고 나머지 대다수는 여전히 작고 부족한 조각에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결과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른바 다차원 빈곤이라는 현상입니다. 이는 단지 소득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기본적인 서비스와 기회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중국의 빈곤은 단순한 금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차원 빈곤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장벽들과도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육, 의료, 기본적인 서비스조차도 쉽게 누릴 수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의 경우 많은 학교들이 심각한 노후 상태에 있으며 시설이 부족하고 실력 있는 교사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결과 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이는 또 다른 악순환을 만듭니다. 다음 세대가 가난에서 벗어날 지식과 기술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사회적 지위가 정해진 듯한 어두운 미래를 마주하게 됩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 역시 큰 도전 과제입니다. 도시와 농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조차도 거대한 부담이 되어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재정적 위기로 몰아넣고 빚에 시달리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빈곤은 단순한 물질적 결핍이 아니라 더 나은 삶과 밝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는 기회 부족의 문제입니다. 불평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노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을 일에 바치고 사회에 기여했지만 정작 은퇴한 후에는 턱없이 부족한 연금으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현재 수많은 중국 노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중국의 연금 제도는 여전히 많은 허점과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그 피해가 더욱 큽니다. 중국의 사회보장 제도는 아직도 한계가 많으며 특히 농촌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들은 일하는 동안 정식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노년이 되면 자녀들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조차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노인의 노후는 더욱 절망적이고 가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에 발표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농촌 지역 노인들이 사회보장기금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월 평균 겨우 27위안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당시 브라질 헤알로 약 135헤알, 혹은 베트남 동으로 9만 동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차이는 실로 충격적입니다. 이 금액은 도시에서 은퇴한 이들의 평균 연금의 고작 5%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도시와 농촌 간의 심각한 불평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도시의 경우 연금 수급액이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많은 노인들이 여전히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계속 오르는 물가, 집세, 식료품, 의료비 등 모든 비용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심지어 건강이 나빠진 이후에도 생계를 위해 무거운 육체 노동을 계속해야 하는 노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 노년기는 오랜 노동의 시간을 마친 후 편히 쉬며 안정을 누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많은 노인들에게 노후는 오히려 끝없는 고난과 걱정,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노인의 삶이 더 이상 고통스러운 것이 아닌 존중과 안정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가난한 노인들이 자녀에게 의존해야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이 상황은 중국 역사에서 중대한 정책, 즉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도입되었으나 많은 가정에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1979년부터 시행된 한 자녀 정책은 의도치 않게 가난한 가정에서 매우 중요한 전통적인 지원망을 깨뜨렸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자녀를 갖는 것이 생존 전략으로 여겨졌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도와 일을 하고 부모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자녀로 제한되면서 수백만 가정, 특히 가난한 가정은 중요한 안전망을 잃게 되었습니다. 노후는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었죠. 이 정책은 성비 불균형을 악화시킨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남아선호 사상이 여전히 강한 농촌 지역에서는 아들만을 원한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성별 선택적 낙태와 여자아이를 버리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고 심각한 성비 불균형이 발생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수천만 명의 남성들이 여성보다 많습니다. 이로 인해 남성들이 배우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경제적, 사회적 긴장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자녀를 낳았을 경우 벌금을 낼 여력이 없는 가난한 가정은 심각한 재정적 고통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추가 자녀를 원했기 때문에 빚에 시달리고 출구가 없는 가난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 자녀 정책은 중국이 인구를 관리하는 데 일조했을지 모르지만 많은 가정, 특히 가난한 가정들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예측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중국의 빠른 도시화 물결은 많은 도시를 현대적이고 화려한 모습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수백만 명의 농촌 출신 노동자들이 더 나은 삶과 밝은 미래를 위해 도시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매우 큽니다. 이 급격한 발전은 특히 노동자 계층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대규모 이주는 주택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며 저소득층은 집을 구매할 수도 제대로 된 주거지를 임대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법으로 지어진 임시주택과 판자촌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의 생활 조건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깨끗한 물은 없고 전기는 불규칙하며 위생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조차 부족했습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 사회주택 정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수백만 명은 도시의 화려한 외관 속에서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과 같은 번화한 도시들은 번영과 기회의 상징처럼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찬란한 조명과 고층 빌딩, 끊임없이 바쁜 현대적인 삶은 모든 이에게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에게 도시의 꿈은 때때로 화려한 환상으로 변해버립니다. 현실은 훨씬 더 가혹합니다. 생활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저소득층에게는 사실상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대도시에서 집세는 종종 월 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은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좁고 불편한 집에서 살거나 충분한 식사를 위해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으며 작은, 낡은 방 하나를 임대하는 것조차 큰 금액을 요구합니다. 주택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식료품, 대중교통, 의료비까지 모든 것이 지나치게 비싸 저소득층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매일 한 푼,
한 푼을 아끼고 계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매일의 싸움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의 혹독한 회전 속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한 투쟁입니다. 중국의 대도시들은 첨단 기술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많은 농촌 지역은 여전히 뒤처져 있으며 기본적인 전기, 인터넷, 위생 시설조차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심각한 인프라 부족은 도시와 농촌 간의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깊은 시골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고립시켜 그들의 경제적 발전과 삶의 질 향상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비록 농촌 전력화 프로그램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전면적으로 보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외진 지역의 가정은 여전히 효율성이 낮고 오염을 유발하는 전통적인 방법, 예를 들어 나무나 석탄을 태워서 요리하고 난방을 해야 하며 이는 건강과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게다가 디지털 시대의 필수 도구인 인터넷의 부족은 농촌 사람들에게 온라인 교육, 구직 기회 탐색, 정보 업데이트, 외부 세계와의 연결에 많은 장애물을 주고 있습니다. 점점 더 글로벌화되고 연결되는 세계에서 디지털 혁명에 뒤처지는 것은 단지 일상생활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 세대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른 많은 개발도상국에 비해 평균 수명이 꽤 높지만 사회적 계층과 지역에 따른 수명 차이는 매우 큽니다. 사람의 수명은 유전이나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조건과 거주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도시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이 가장 현대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그들의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농촌 지역에서는 병원이 장비나 의사가 부족하고 주민들은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심지어 일반적인 질병조차도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더 경제 성장의 기적이 사회적 공평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여전히 빈부격차를 좁히고 모든 사람들이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발전된 도시 지역에서는 시민들의 평균 수명이 거의 전 세계 부유한 나라들과 비슷하지만 가난한 농촌 지역에서는 평균 수명이 현저히 낮습니다. 이 차이는 의료, 영양, 위생 상태, 생활 환경 등 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불평등이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농촌 지역 고령자들의 삶의 질이 의료 서비스와 사회적 지원 부족으로 심각하게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정부나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보호 시스템이 없으면 많은 가난한 노인들은 고독과 질병 속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후의 삶은 매우 고달프고 수명이 안타깝게 단축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 외에도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는 지역, 특히 신장과 티베트에서 복잡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중국 내에서 정치적, 인권적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민감한 문제로 지속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신장 문제, 신장, 정식 명칭,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위구르족이 거주하는 역사적인 고향으로 이들은 이슬람을 믿고 튀르크어 계열의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입니다. 이 지역은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잠시 독립국가였던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통제권을 잡으면서 중앙정부는 신장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수십 년간 중국 정부는 강력한 동화 정책을 실시하며 한족, 중국의 다수 민족을 신장으로 이주시켜 인구 구조를 바꾸고 위구르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약화시키려 했다고 비판받아왔습니다. 이와 함께 이슬람 신앙을 억제하려는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이슬람 사원은 닫히거나 엄격히 통제되었고 무슬림 여성의 전통 의상을 금지하거나 남성의 수염을 금지하는 등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2017년 이후 국제사회는 신장에서 발생한 여러 재교육센터에 대한 보고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를 극단주의와 테러를 막기 위한 직업교육훈련센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 탐사기자들, 그리고 억제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곳은 실제로 위구르족과 다른 이슬람 소수 민족들이 강제로 노동을 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정치적 세뇌를 받는 수용소였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여성에게는 강제로 생식 통제, 불임 수술을 시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신장 지역 전역에 설치된 고도화된 감시 시스템은 얼굴 인식 카메라와 휴대전화 통제,
주민들의 활동을 철저히 감시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감시 체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신장을 세계에서 가장 감시가 심한 지역 중 하나로 만들었으며,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 민족들은 일상적인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인권 침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양 티베트 문제. 티베트는 오랜 세월 동안 독립적인 국가로 존재했으며 그 고유한 문화와 불교가 특징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 불교의 중심 인물입니다. 그러나 1950년에 중국군이 티베트에 진입하였고 1959년에는 중국에 대한 반란이 진압된 후 달라이 라마 14세는 인도로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항상 티베트가 고대부터 중국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며 티베트의 정치, 종교, 문화 활동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로 많은 한족을 이주시켜 티베트의 인구 구조를 급격하게 변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티베트 고유의 문화와 전통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많은 불교 사원들이 폐쇄되거나 파괴되었고 지금도 일부 사원은 정부의 엄격한 통제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티베트에서 독립을 주장하거나 더 많은 자치권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종종 체포되어 구금되거나 탄압을 받습니다. 중국 정부에 대한 반대 시위는 빠르고 강력하게 진압되며 2009년 이후 티베트에서 나타난 절망적인 저항 방법은 바로 자살적인 자살식으로 150명이 넘는 티베트 사람들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며 자살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몇십 년 동안 경제적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수백만 명을 극심한 빈곤에서 구하고 국가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는 분명히 많은 측면에서 칭찬받을 만한 성공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그 이면에는 그리 밝은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경제 성장률 뒤에는 불평등 문제와 그로 인해 소외된 사람들, 숨겨진 그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만든 번영의 파이가 더 공정하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도시와 농촌, 다수 민족과 소수 민족,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의 숨겨진 이면을 보며 놀라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 중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복잡한 대비를 지닌 나라이며 여전히 많은 것을 탐구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유익하고 흥미롭다면 친구들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함께 세상에 숨겨진 진실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계속 탐구합시다. 여러분의 경청에 감사드리며 다음 탐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